코스피 역대 상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우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상승의 주체도 좀 보도록 하고요. 사실 2020년에 개인의 매수가 훨씬 많았고 외국인 매도가 많았지만은 이 이후에 화이자하고 바이든 당선 확실시된 이후에 이 상승은 여기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8조 원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한 4조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오늘 1조 5천억, 1조 6천억 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6조 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6조 원 가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를 했기 때문이긴 한데 이 기간으로만 본다면 오늘 매수까지 합쳐서 이번 주까지 합쳐서 봤을 때 이 기간으로만 본다면은 매수상에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1992년부터 상승의 역사입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되면 꼬라 박았어요. 여기가 천선이지 않습니까? 1000만 되면은 왼쪽 1000에서 220주 이때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 다시 1000까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절반이 500선까지 떨어집니다. 1000 갔다가 300 정도, 1000 갔다가 500 정도. 그래서 1000을 마에 못 뚫는 지수 뭐 그렇게 하고 늘 천선을 살짝 뚫었을 때면은 늘 이제 세 자릿수 시대는 지났다. 이제 네 자릿수 시대로 간다. 그렇게 그랬지만 여지없이 꼬라박곤 했죠. 그러다가 천선을 돌파한 게 2005년경인 것 같죠. 5년, 6년. 그때쯤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뚫었고. 그다음 2000선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2000선 갔다가 1000까지 꼬라박고, 그죠. 정확히는 900대죠. 900대까지 꼬라박고. 그 다음에 2600대까지 갔다가 지난번에 1400대까지 꼬라박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3월처럼 이렇게 1년이거든. 1년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낸 적은 없죠. 더군다나 이렇게 길게 아랫꼬리가 이렇게 크게 아랫꼬리가 달린 경우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랫꼬리 달려봐야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번에도 지난 역사와 똑같이 1000하고 꼬라박고 1000하고 꼬라박고 2000하고 꼬라박고 우리 2600 찍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도 2000선에서 꼬라박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00 찍고 넘는 데 꼬라박을 거다. 근데 그거는 모르죠, 여러분. 모릅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는 500, 1000, 아니구나. 1000, 그죠? 1000, 2000. 단순 계산으로는 2배. 4000에서 꼬라박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2000년 들어서만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늘 2007년까지 호황이 이때 여기 천선 넘은 게 2005년도였네. 2005년도 천선을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대해서 해서 2007년도까지 급한 상승 후에 다시 꼬라박고 늘 이때도 보면은 급한 상승 후에 또 많이 꼬라박았어요. 그죠? 늘 급한 상승 후에 꼬라박는다. 이때는 그야말로 닷컴 버블의 붕괴죠. 닷컴 버블이 일어났고 2000년 초반까지 닷컴 버블이 코스닥이 더 크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같이 붕괴가 된 것이고 98년도에는 IMF였고 2007년도에는 서브프라임이었고 그죠. 그 다음은 뭐 4천을 찍든 어떻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저는 4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외국인의 의도가 더 높인 다음에 더 높은 가격에 빠져나가기 위함이든 선물 플레이든 어떻든 간에 어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가장 개인들이 헷갈릴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은 헷갈릴까 그게 뭐 3,300일 수도 있고 3,500일 수도 있고 이미 헷갈리고 있다면은 조만간 꼬라박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요 바이든 당선하고 약간 겹치죠. 그는 조금 애매한 게 화이자 때문이냐 바이든 당선 때문이냐 조금 복합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신하고 복합적으로 올라온 요때에 이 기간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그 다음에 매수상인 먼저 요것만 좀 잘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11월부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요 기간 11월부터 11월, 12월 현재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매수 상위는 외국인이었습니다. 4조 4천억, 코스피는 4조 4천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조 6천억 매수해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이 기간에 6조 원. 한때는 8조 원대 좀 넘었었어요. 한때는.
거의 9조 가까이 아마 매수했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다시 빠지는 듯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다시 외국인이 이때도 1조 3천억 크게 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빠지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1조 6천억을 대거 매수했다는 점 일단 기억하시고요. 보시다시피 11월 2일부터 11월 달부터 대거 이때가 아마 그 백신하고 이제 바이든하고 맞물리면서 11월 달 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1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외국인의 독보적인 매수 상위는 역시 LG화학입니다. 바이든 당선 확실시 되면서 배터리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요. 의외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작년 내내에도 거의 외국인 매도 상위였고요. 심지어 이 기간조차도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도합니다. 물론 매도량은 상위지만은 그래도 물론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그죠? 그리고 삼성 SDI도 역시 배터리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있네요. 사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조금 안 좋았었는데 물론 이제 1, 2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네이버는 좀 떨어지죠. 그래도 이 정도 한 4위까지는 좀 상당히 상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경고하고 있는 SK바이오팜도 외국인 들어왔네요. SK바이오팜은 전 신라젠처럼 한번 오른 다음에 무너질지 아니면은 티슈진처럼 그대로 무너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가 매수로 들어왔네요. 이 기간 동안에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플러스 이런 종목들, 세트리온까지 이렇게 SK케미칼, 아모레퍼시픽, 금융지주, 웬일로 금융지주가 매수 상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너무 올라서 그런지 최근에 좀 매도가 나서 그런지 LG전자는 매도 전환을 한 상태고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글쎄요, 오늘 다시 외국인들의 대거 매수로 또 바이든이 확정된 후에 대거 매수함으로써 다시 외국인들이 귀환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게 하면서 지금 또 선물은 또 간만에 조금 하방 우위로 지금 전환된 상태거든요. 오늘 주식은 대거 매수했지만 선물은 합쳐서 꽤 많이 매도를 했죠. 오늘 선물은 8천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주식은 1조 6천억 매수했지만 선물은 미니선물 합쳐서 8천억대 매도했고 그래서 선물이 드디어 6천억대 하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또 선물하고 주식하고 또 방향이 좀 엇나가죠. 지금까지는 2020년도에는 늘 선물 방향이 이겼는데 물론 이게 1조 원 아래는 의미가 없죠. 조금. 보통 2조 원 이상 하방이든 상방이든 쌓이고 나면은 늘 그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든 두 가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요건 그냥 좀 흘려 들으십시오. 근데 결국 진성 하락은 공매도 부활 후에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제 의미는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공매도 때문에 못 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그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간에 공매도 금지를 외국인이 허락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좀 지금까지 모든 금리나 그런 결정에도 보면은 거의 미국에 의해서 미국과 협의 후에 결정된다는 의미가 저는 많이 생각이 들고 공매도 금지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도 저는 달러 세력 허락을 받고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허락을 받고 하는 거라면 이제 공매도가 풀리면서 공매도 시작 후 얘들이 공매도 쌓을 시간이 약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차를 두고 외국인이 공매도를 쌓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건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건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냥 음모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의미는 월가가 하락 다운하스닥을 꼬라박기로 스케줄한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고 싶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주관하는 우리나라 윗대가리들이 달러 세력에 어떻게 보면 거의 끈앞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보세요. 개인도 못하긴 하잖아요. 그것만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 금융 쪽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개인들 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미국은 뭐 테슬라 공매도도 모든 종목 공매도 다 되는데 저희가 신라젠 공매도도 하고 싶었고 지금도 메지온, 알테오젠, 파미세 이런 HLB 이런 종목 공매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사실 예전에 외국인이 거세게 우리나라를 매수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2017년 전후로 저희가 실제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요. 18년 이후로는 외국인이 빠졌지만 사실 이때까지가 외국인이 거의 우리가 최대로 들어왔을 때요. 그 우리나라 비중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많이 못 오르던 시절이었죠. 거기에는 기관의 매도가 존재하는데
진짜 이 시기 때 2018년도에도 일부 기간에는 외국인 매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징하게 기관들이 코스피 상승을 방해합니다.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기관이 그랬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는데도. 그래서 2020년도에 외국인이 물론 2020년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조 원 외국인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현재도 이때 들어온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꽤 많은 외국인들이 증시에 남아있죠. 현재 우리 증시의 외국인의 잔액은 코스피의 경우 759조 원, 코스닥의 경우는 38조 원입니다. 합쳐서 798조 원의 외국인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수가 어디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6.4%가 외국인 비중인데 코스닥엔 별로 없어요. 지금 9.8%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월가라면은,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니면 올해 하반기든 아니면은, 내년 언제든 간에, 이들이 좋은 가격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급한 상승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코스닥도 향후에 좀 더 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 위주로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위험성은 외국인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그죠? 물론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버블이, 모르겠어요. 나스닥을 언제 꺾이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건 월가만이 알 수 있는데, 걔네들 마음일 텐데요. 달러 세력 마음인데, 그 전까지 코스피를 헷갈릴 정도로 올려서 높은 가격에 이것을 더 많이 좋은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스닥도 매수가 들어와서 한 번 더 그게 올릴 건지. 코스닥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작은 시장이라서요. 워낙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지난 11월 이후의 상승은, 우리의 상승이 미국의 상승보다 훨씬 컸죠. 어느 나라보다 우리의 상승이 컸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평가되고, 심지어 중국보다 미중 무역 갈등이 바이든이 돼서 해결한다고 봤을 때 사실 상해 지수가 더 많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단 매수 업종만으로 본다면은 바이든 당선에서 전기차 배터리, LG화학, 그죠? 그래서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근데 약간은 지금 제가 볼 때 전기차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테마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달러 약세가 나오게 돼서, 원화 강세가 나오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수출은 되게 안 좋아집니다. 금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단히 테마성이에요. 대단히. 지금 현대 자동차도 뭐 애플카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다 그냥 테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지금 휘발유차들 기업들은 오히려 타격을 입죠. 그죠? 왜냐하면은 전기차를 테슬라 수준으로 따라가려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죠? 지금 애플카랑 현대차, 그것도 제가 볼 때 약간 테마성이에요. 이것도 뭐 애플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협업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보면은 테슬라는 말할 수 없는 거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마성 거품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기차의 테마를 나스닥에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견인에, 물론 이 반도체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무엇보다 전기차를 크게 만들고, 삼성전자를 봤을 때 갑자기 또 든 생각은, 삼성 자동차가 남아있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자동차가 지금 넘어갔죠. 르노 삼성으로 바뀌었는데, 삼성이 포기하지 않고 자동차 사업을 계속했고, 삼성은 가전도 하죠. 반도체 하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 자동차만 포기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가장 적격화된 그런 기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바이든의 수혜를 본 거예요. 어차피 지금 큰 거품을 만들어냈는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지금 추가로 또 오르고 있죠. 그래서 더 말할 수 없는 거품으로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냥 막말로 그냥 다 오르는 거예요. 보세요. 테슬라가 독점을 하면은 현대차, 도요타 이런 업체들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다 같이 오르죠. 그죠? 왜냐면 현대차도 전기차 진출했으니까. LG전자도 전기차 진출한다는 테마만 올랐죠. 총 자동차 부품주 중에 조금이라도 전기차에 하나라도, 한 발이라도, 반쪽이라도 걸쳐 있으면 지금 다 폭등한 지금 테마성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제 전기차 테마 말고도 다른 테마들이 형성되면서 상당히 정신 못 차리게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저희는 만약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그대로 대응할 겁니다. 사실은 2018년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 지금 30조 원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30%를 뗐죠. 그래서 저희가 70% 정도 투자하고 있는 중에,
지금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차트는 지금 거의 100%로 가져가도 상관없는 차트입니다. 5일선도 다 회복하고 거의 신고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고려해 투자했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30조 원 매도가 다시 20몇 조 원 매도로 떨어지겠죠. 그럼 저희는 다시 이 비중을 80%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나스닥이 5일선 깨질 때마다 한 5에서 10%의 나스닥 일부 소량을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넣고 있죠. 근데 그것도 나스닥도 어제를 기준으로 5일선 회복했죠. 이것을 줄이게 되면은 사실은 외국인만 더 들어온다면 코스피 비중은 한 80% 정도까지 올리게 될 텐데, 현재는 사실 이제 나스닥 인버스까지 했던 걸 감안하면은 한 60% 투자 비중에서 나스닥 인버스 이걸 지우게 되면 70%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만약 외국인의 선물이 1조 원 하방으로 전환된다 하면 이제 좀 복잡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무조건적 상승을 얘기하기에는 외국인의 또 선물 방향대, 선물은 또 대거 또 하방으로 가면서 좀 조정하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조금은 지수를 견인되게끔 오전에는 좀 팔더니 막판에 살살 올리면서 그동안 개인 매수할 때도 좀 그랬던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버스를 크게 들어가는 시기는 5일선이라 깨지 21선이 깨지든 그때를 생각하시고, 지금은 초강세 구간인데 일단 상향 신호에 상향 구간에 맞춰서 일단 저희는 60% 이상은 투자하고 있고요. 상황 따라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80%까지 다시 투자 비중을 올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뭐 나중에 뭐 30조 원이 나갔던 30조 원이 다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다시 100% 올리겠죠. 단 차트도 상향을 내고 있을 당시에는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적립식 투자로 전환하셔서, 제가 2200선 트럼프 고원저리를 해서, 물론 예전부터 늘 정식 투자를 강조드렸는데, 제가 정식 투자할 때 30%를 투자하고 나머지 70% 적립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좋게 보시면 50% 투자하고 50% 적립식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은 변화 없습니다. 지금도 뭐 얼마를 오르던 앞으로 얼마를 더 오르던 간에 저는 30%만 투자하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적립식으로. 그게 가장 좋은 투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나중에 잘 먹고 잘 나올 것 같지만은 잘 먹었다고 생각하고 팔면은 지금처럼 또 오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다가 나중에 또 잘 못 빠져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30%를 하면서 나머지를 정식으로 하는 분들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요거를 살살 올리세요. 요거를 40% 해서 50% 정도로 올리는 정도, 아니면은 지금 50%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정리시면 이것도 한 나중에 한 10% 정도, 이거는 뭐 많이 50% 이상 올리고 나서 적립식을 한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 투자하고 계셨으면 뭐 지금 상승도 먹으셨을 때 그 정도를 만족하시고, 최대로 만약에 외국인이 정말 동향이 좋아졌다고 하면은 최대로 한 60% 정도까지만 고려를 하십시오. 근데 이러면 적립식 의미가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40%를 적립식을 한다. 어쨌든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지, 갑자기 지금 적립식을 적고 또다시 따라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누나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누나는 제가 예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되게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도 좀 투자하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주식 투자 안 한다,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누나가 올해 작년 말 올해에 드디어 저한테 나스닥 애플 투자하면 안 되냐, 친구들이 애플 투자한다는데 못 투자한다는데 하면서 뭐 셀트리온 투자하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을 한 번도 안 하다가 투자하는 저희 누나거든요. 아주 예전에 진짜 소액으로 한 2008년도인가 2010년도에 조금 샀던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저희 누나가. 그랬는데 저희 누나에게는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한 달에 누나 월급에서 얼마씩 뭐 50만 원씩 투자하던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한테 왜 뭐 나쁜 걸 추천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적립식 투자는 되게 좋은 투자이고요. 물론 상황 봐서 저희 누나도 한 20-30% 정도는 좀 좋은 종목, 후발주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상황 따라 추천해 줄까, 그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립식 투자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보여드렸듯이 산이 높으면 늘 골이 깊었었다는 것을 보고요. 단 산의 정상이 어디일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상승은 좀 일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